일단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정주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처음 됐잖아요. 첫 학기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가 지금 함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알지만 모르는 진실 이렇게 이제 세워놨고요. 이제 예비 이제 고1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처음 또 보셨을 테니까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지금 전공이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부터 이제 사회과학 그리고 의학까지 이제 다 이제 아울렀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의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유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입시와 맞물려서 전공을 한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의대 교육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루리학원에서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 여러 지역들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제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컨설팅을 진행을 한 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없는 정보들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아시겠지만 등급제가 바뀌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9등급제일 때는, 저희가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이 4%로 이제 한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10%로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등급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안에서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성적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9등급제일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말이잖아요. 현재 고3 아이들이 이제 9월 둘째 주에 수시 접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의대를 준비하거나 스카이 이제 인서울을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컨설팅이 집중이 되어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다라고 하고 안내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는 사실상 1.2등급에서 1.3등급이 넘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많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특목 자사는 조금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표준안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카이 같은 경우는 1.8등급이라고 급격히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학교마다도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 아이들의 이제 최상위권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확고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대 같은 경우도 특목 자사 아이들을 선발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 애매한 성적대에 있다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도전하는 데가 고대거든요. 고대 같은 경우는 내신 커트가 엄격하지 않더라도 조금 떨어져도 선발의 원리가 조금 달라서 낮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주 핵심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이기는 한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높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합8 요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에서 전 과목이 최소한 2등급은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1.8까지도 충분히 가는 경우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서울 같은 경우를 노린다면 최소한 3.0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부터 사실은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이 1.0등급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스카이를 가더라도 1.2, 인서울을 가더라도 1.8등급은 나와야 한다라는 기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신에 대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이제 등급 자체 하나하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정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5등급제로 바뀌는 내신과 다르게 9등급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되는 거는 탐구 선택 과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험을 성적을 이제 반영을 하는 원리라든지 출제하는 원리라든지 내신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분이 97.32 정도의 100분이 이제 들어가야 하고 연대가 그 다음 성균관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트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그럼 이 학교를 간다, 이 학교는 못 간다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 대학에 대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도 진학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수시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원이 6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에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아이들 입시 같은 경우도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시 납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6월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9월 달에는 9월 평가원이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시험을 치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을 수시 접수를 해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채점 가지고만 예상하는 등급을 알 수 있고 그 상태로 지원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나는 6월 모의고사는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어.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올라간 게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부터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럼 정시를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통은 정시 예측을 가지고 상향, 적정, 안정, 하향 이런 식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걸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역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극화가 되거든요. 나는 절대로 재수를 하더라도 밑으로 못 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야 내가 지금 나는 재수 못하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낮춰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조금 양극화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전략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수시 6개 지원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렇게 과학기술원들이에요. 이 학교들은 근데 문제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소서를 실어놨거든요. 아직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살아있는 과학기술원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그냥 준비하면 되지 인 건데 사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마감할 때까지 학생부 관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학생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자소서도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같이 내야 돼요. 9월 모의고사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준비한다는 게 사실 그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과학기술원을 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후반부의 입시 준비가 몰리기 이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자소서에 대한 구상을 해놓고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카이스트의 자소서를 한번 대표적으로 예시로 올려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1번 질문이거든요.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해라. 보통 직접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하는 형태인데 내가 만들었던 질문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질문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지에 따라서도 합불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아주 예전에 이제 자소서가 살아있던 모든 대학에서 살아있던 그 시절의 문제와도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내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어떤 학습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
제출을 해라. 이게 300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1500자를 작성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500자면 어느 정도 분량이야? 라는 게 되게 아직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한 문장을 보통 40에서 50자 정도로 작성을 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몇 문장 정도의 길이가 나와야 된다가 계산이 될 텐데 A4 용지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적어도 반매에서 반매 이상의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한 문제에 할당된 작성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혹은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공동체 의식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리더십 발휘 혹은 갈등 관리 혹은 협력,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학생부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경험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희망 진로를 써야 되는데 카이스트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무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장기적으로 어떤 진로를 설계할 것이냐, 그래서 가서 뭘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독서 경험을 어떤 책을 선정했느냐도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자소서를 써야 되는 과학기술원이 아닌 모든 학교들에서도 독서 활동은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독서 관리하는 방법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준비를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보통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했던 친구들보다는 3학년이 되고서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별도로 수능 외에 따로 자체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다 보니까 7월에서 8월 사이에 그 입시를 준비를 하는 부담이 사실 추가적으로 옵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 지원은 가능하지만 과학기술원은 자소서의 준비, 그리고 이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이나 혹은 실기, 체력시험 같은 거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붙기 때문에 수능이나 다른 수시 지원 전략과 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시를 지원을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전형이 크게 두 가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내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구조예요. 근데 조금 요새는 이 교과 전형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게 변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 전형이야 라고 하면 사실상 주요 과목 국수, 영사, 과만 반영해 혹은 최저만 맞추면 돼 라는 조건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내신, 교과 100의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교과 반영이 전교과로 확산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거나 면접이 같이 붙거나 서류 전형이 있거나 이렇게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교과 전형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어차피 내신은 성적 커트라인이 너무 높잖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후반부에 바뀌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들이 많이 교과 전형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받아서 진학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실제로 재수생들이 되는 순간부터는 재수생들은 이 학교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제외가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의 경우는 대부분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역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교과 전형에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교과까지도 놓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빨간색하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빨간색은 내신만 반영하는 학교들이고 파란색은 서류가 반영되는 학교들이거든요. 서류가 반영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과 전형은 원래부터 전통적으로는 교과 성적만 우수하면 합격을 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진로, 내가 관리했던 학생부의 진로 방향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든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류가 반영이 되면 서류에 학생부 내용을 일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 서류 반영이 30%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지만 내가 그동안 학생부를 통해 관리해왔던 전공 방향으로밖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노릴 때도 나는 내신만 관리했으니까 그냥 교과로 심플하게 갈래. 그러면 학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진로나 학생부 전반적인 관리를 해놓고 학종과 교과를 같이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 국수, 영, 사, 과가 반영되는 학교 또는 사회 또는 과학으로 나눠서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아이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주요 과목만 신경 써도 돼. 나는 기가, 정보, 한문, 일본어, 중국어 이런 과목들은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교과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특히 1학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 어떤 것도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상 인서울의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이제 종합 전형이 가장 아이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1등급인 애는 떨어졌는데 5등급인 애는 붙었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교과 성적을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결 데이터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데이터 평균상 70% 컷 혹은 최종 합격자 평균 컷 이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이제 벌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1차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성적이 왜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성적 외에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면 5등급 때인 친구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사실 학교 어떤 학교에 분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급이 탈락했던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방권에 있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이고 5등급 때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강남권 안에 있는 조금 밀도가 있는 일반고이거나 혹은 특목 자사일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근데 일반고에서 5등급 때가 통과한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았던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진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전형의 원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학종은 정성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성평가의 반영 비중이 조금 달라요. 아까 전에 제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조금 낮은 애들도 많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열적 합평과 학업부 수형이 학생부 종합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3합 7를 맞춰야 되고 이 중에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학업부 수형은 4합 8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는 진학 그 형태에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행 입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열적 합평이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뽑냐? 사실은 애초에 이 전형 두 개를 구분해서 설계를 한 게 계열적 합평에는 주로 특목 자사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이 되었던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업부 수형은 일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발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트라인도 계열적 합평의 입결 평균이 조금 더 낮고 학업부 수형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학업부 수형이 높다고는 하나 사실 최저 4합파를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돌아서 생각보다 고대인데 왜 2등급대가 같지? 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수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수시 준비하면 정시 준비 못하는 거 아니야? 정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데 수시에서도 최저 기준이 높을수록 내가 성적이 낮아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정시 관리를 같이 해줄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학교들 이제 쭉 여기 열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는 생각보다 내신의 커트도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면 고대 합격하는 애들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의 아이들도 가거든요. 근데 연대는 사실상 1.3에서 1.4가 넘어가면 거의 잘린다고 보셔야 되는 조건이고 또 서성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통 9등급제 기준일 때 뭐 1.7에서 1.8 정도 되는 친구들까지도 가기는 했으나
했으나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1.5 정도를 갔어야 됐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찌됐건 우리가 서성안까지 가려면 5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1점대 초반 정도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진학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성적은 조금 부족하다. 근데 나는 아예 이 학교를 포기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면접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 자체의 경쟁력이 조금 약하다. 그게 성적 요인이든 탐구의 활동의 빈약함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진로 목적의식이 조금 불분명했든 서류 자체는 약한데 내가 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서류 100이 아니라 면접고사로 단계별 사정 을 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면접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얘기하자면 내가 합격이었는데 불합격이 되고 불합격이었던 애가 합격이 되는 그 뒤바뀌는 그 변동률이 약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갔던 학교가 고등학교가 선생님이 학생부 관리를 잘 못 해주시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계가 있어요 라고 느끼면 면접고사를 통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것은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된 게 이제 정시에서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선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수능 60에 교과 40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선발은 수능 80에 교과 20을 반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특목 자사 아이들이 일반 전형으로 넣게 될 것이고 이제 내신 반영이 비율이 높은 지역균형 선발로는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신의 영향에 따라서도 지원할 수 있는 선발 방식이 달라지거나 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총점 1000점 중에서 교과를 50점을 반영하는데 그중에 기본 점수가 40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점 만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2등급의 진로 선택 과목에 A를 받았다면 10점 만점에 들어가는 건데 내신 성적이 4등급의 진로 선택 과목이 B를 받으면 8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편차에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에서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내신의 영향이 큰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적은 학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선택에 제약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뭘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편이라서 시기별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1학년은 이미 지금 이제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처음에 1학년 때는 저는 우선 내신 대비의 최우선 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로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부의 기초를 다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로가 없어요부터 이제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입학 전에 없는 친구들도 많고 입학을 했는데도 진로가 없어요.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진로가 바뀌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분히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안착을 했으면 전공적 합성을 설명할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그냥 저는 꿈이 없어요. 저 모르겠어요. 미정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세특 자체가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생님들께 키워드라도 명시를 하면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재해석을 해서 얘가 이 분야로 가고 싶은 아이라서 이 탐구도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를 각색이라도 해주실 텐데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교과 수업에서 진도 나갔던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써주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로 설계가 이제 잡힌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신 대비를 최우선 순위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 이제 처음 고교학점제 나오고 나서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제 발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내신이 이미 틀렸다. 그래가지고 자퇴가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포기를 하긴 조금 이르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느 학생이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이유가
이게 1학년 때 내신이 내가 기대하는 학교를 가기엔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빨리 정시로 돌릴래 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놔버리는 친구들이 둘 중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는 학교가 그럼 무의미한 거 아니야? 그럼 나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볼래.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난 학교는 자퇴하긴 싫으니까 학교는 다닐 건데 사실상 정시에 올인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자퇴에 대한 문제예요. 자퇴를 하는 이유가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런저런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수능에만 몰입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정시도 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고3 수험생으로서 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공부를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여전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즉 학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변수를 올인하는 게 맞는지 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거를 극단적으로 틀어버리면 다른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일찍 자퇴를 해도 재수생으로 이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퇴를 고려한다 그러면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는 자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1학년 말이에요. 왜냐면 2학년이 돼서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해서 자퇴를 해봤자 어차피 검정고시 시험을 1년에 2번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그 다음 해에 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의 기회가 2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즉 2학년 때 조기로 수능을 치르려면 1학년 말에 2학기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그 다음 4월에 봐서 통과하고 수능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고2 때 수능을 칠 수도 없는데 괜히 애매하게 붕 떠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버려지는 구조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결론이 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나는 내신 관리도 필요 없는데 사실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너무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 정시에서 반영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건 알겠는데 반영 비율 적은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내신 자체를 완전히 포기를 한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포기했을 때 2학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생부의 기초를 다져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너무 전문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막 의욕이 넘쳐서 나는 막 엄청 논문도 읽어볼 거고요. 어떤 남들은 읽지 않는 수준 높은 책도 읽어볼 거고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한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심화 탐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져야 되는 거지, 뭔가 외부의 전문 자료를 무한정으로 끌고 온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1학년 때 제일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건 계열 꿈꾸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면 의치한약수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 의대다 그러면 나는 1학년 때부터 의대 갈 거예요를 학생부에 막 때려 박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는 올 1이 나왔는데 2학기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가장 위험한 게 2학년 1학기에 애들이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냐면 선택 과목이 확 늘어나 버리고 선택자 수가 갈라지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흔들려 버리면 1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의대의 목표를 둔 학생부를 만들어 놨는데 2학년 때 성적이 안 돼서 저 의대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과로 돌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은 이미 학생부가 끝났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러면 저는 생명화학 분야를 갈 거예요 라고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쁘지 않으면 그래 한번 써보자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 의대를 목표로 학생부를 만들었던 애들은 대학이 1차 서류를 탈락시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꿈꿨던 친구가 갑자기 화생공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성적이 안 돼서 현실에 타협을 한 구조고, 얘가 대학을 와도 결국은 대학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재수를 하거나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성적이 월등한데 낮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아, 내가 그냥 여기는 하향이니까 당연히 붙이겠지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대에 목표를 둔 학생부는 안전하려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1학년 수준에서는 기초를 다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화학 생명 분야에 대한 학습을 좀 더 넓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의료보건 계열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인 그 탐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저 대놓고 저 의대 갈 거예요, 약대 갈 거예요 라는 명시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진로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막연해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스스로 진로 분야를 탐색하거나 경험해볼 기회가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입학 전인 경우다 그러면 저는 진로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독서든 신문 기사든 여러 가지를 좀 탐색 자료로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입학 전부터 혹은 입학 후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 그 학기 중이 아닐 때 미리 작성을 해둔 독후감도 고등학교 때 반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축적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설계를 할 때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애들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과 전공의 명칭을 다양하게 알지 못해요.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건데 모든 대학이 똑같이 생명공학과만 개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생명과학과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의생명과학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메디컬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업을 한번 해두시고 그걸 키워드 삼아서 진로에 관련된 탐구를 확장하시면 조금 더 학생부를 풍성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 이 하나만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탐구를 넓힐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2학년 1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성적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와 똑같이 학생부 관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진로 탐구가 심화되어야 하고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정시로 어딜 갈 수 있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학력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겠다. 나는 정시 수시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 정시에 올인할래, 수시 쪽에 더 주력할래 라는 방향을 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지 혹은 일관되거나 심화된 진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안정적인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방향성을 진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되면 수시 학생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마감을 하는 학생부 관리 시점은 8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마감이 되면 9월 첫째 주에 나이스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8월 말까지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학생부에 쓸 것들 수정할 거 있으면 그때 다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시고 보통 중순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받아 그만 제출해 이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학생부에서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는 지나간 거를 처음 검토하는 친구들이 오타가 있다든지 나에 대한 정보가 아닌데 다른 게 끼워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지적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3학년 1학기 부분에 대한 수정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보통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시험을 제일 많이 모의고사를 치지만 이제 3학년 때는 3, 4, 5 그러니까 3월, 5월, 뭐 6월, 7월 그리고 9월 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치게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의 빈도가 조금 늘어나기도 할 뿐더러 특히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질적으로 수시를 지원할 때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관리가 조금 중요하겠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많으신 게 뭐냐면
수시 컨설팅을 막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시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다지 일찍 시작한다고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실제로 이 그 현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확정적인 발표안을 세우는 게 4월, 5월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7월, 8월쯤에 보통 많이들 이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배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3학년이 되고서야 비로소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런 입시 변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목적은 수업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전략적으로 입시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강사가 수업 이제 선생님께서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저희는 1대1 수준 이제 1대6 수준의 이제 소수정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개별 맞춤으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은 상담실장님께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이나 로드맵을 제시해서 이제 너는 이 난이도에 맞춰서 이 수업에 혹은 이 학습에 집중을 해야 된다를 가이드를 하신 다음에 실질적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이 이제 들어갈 거고, 또 한 가지 옵션으로는 저희가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컨설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재원생들은 1대1로 이제 예약을 다 이제 진행을 이제 잡아서 학생부나 성적이나 이런저런 고민되는 자료들을 쭉 제출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이 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유료로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1차적인 그런 정리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수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나 집중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그런 시스템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학교 생활의 흐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점이 사실은 3월 초예요. 3월 초에 아이들은 학급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선택이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동아리활동이에요. 동아리를 이제 보통 3월 첫째 주, 둘째 주 차에 선배들이 홍보를 돌아요.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차에 면접 보러 와 하고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면 보통 빠르면 3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 동아리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동아리는 다른 활동들과 다르게 아이들의 관심, 선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동아리를 어디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상 전공적 합성을 맞출 수 있는 근거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아리는 보통 인기 있는 동아리와 인기가 없는 동아리가 조금 갈라지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단순 취미나 흥미 위주의 동아리와 학업이나 진학에 유리한 그런 활동을 해주는 동아리로 구분이 되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인기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동아리는 내가 들어갈 가능성도 적다 보니까 나 여기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은 당황하니까 나는 원했던 동아리인데 여길 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급하게 막 여기저기 대체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1안, 2안, 3안 정도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동아리에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다양하게 면접을 치러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 또 이제 멋모르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나는 어차피 학교 생활이 꼭 입시에 필요한 형태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취미 생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축구부 들어가 있거나 뭐 밴드부 들어가 있거나 이런 애들 생기거든요. 그럼 진짜 그거는 학생부의 참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전공을 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근데 정말 취미생활 중심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은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학생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변별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 선택 자체를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 1인 1역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 임원 선출, 학생회 활동할 거냐, 반장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필요하진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더십은 사실 모든 대학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성, 공동체 의식,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정도고 혹은 그게 차별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리더십을 하고 싶다, 역할을 하고 싶다,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냐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동아리장이나 혹은 교과 부장이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 활동의 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요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과제 관리를 했다든지 뭐 그냥 선생님이 출석부 걷어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직책들은 큰 의미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고민이 많으실 부분이 사실은 선택과목 조사일 거거든요. 1학년 현재 기준으로 선택과목 조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런 시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조사는 이미 했을 거고 2차 조사에서 확정이 되면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사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관심과 개설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열어둘 수 있도록 다 아이들에게 조사를 나눠주는 거고 그중에서 너무 인원이 적다. 그럼 폐강을 시킬 것이냐 결정을 하고 이제 남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하고 나서는 확실히 이 위계에 따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학 계열을 가려고 하는데 물리 선택을 안 했다. 치명적이죠. 그리고 뭐 나는 화생공을 가야 되는데 화학은 힘들고 생명이 좋아서 화학은 뺄 거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가려는 진학의 그런 방향에 맞춰가지고 과목 선택을 해야 되고 실제로 대학들도 우리 전공, 우리 각 과에서는 권장하는 과목이 있습니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럼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근데 공학 계열 가고는 싶은데 물리가 성적이 안 나오면 못 가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불리합니다. 성적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 상위권 변별은 하나하나의 삐끗함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잘 유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등급이 밀려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어서이지 내 학업 역량이 밀려서가 아니라면 그건 괜찮으니까 일단은 전공 방향을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차이는 기존의 학생부와 고교학점제 이후의 학생부의 가장 큰 차이가 1학기 학생부와 2학기 학생부를 구분해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년 단위로 수업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과목들은 1년 단위의 총평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학기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 있고 2학기도 구분해서 또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9등급제일 때보다 5등급제일 때 학생부에 작성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됐을 때는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뭐 학급에서 맡은 역할 같은 거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수행평가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역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자체가 사실은 수행평가 반영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수행평가 이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된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1학년 학생부도 이따가 성적표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실제로 이번에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첫 학기 학생부 성적을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학교마다 수행평가의 비중, 지필평가의 비중, 그때 각각의 점수를 구분해서 학생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학생부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진 최종 점수가 총점은 높은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상대적으로 뭐에서 깎였냐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행평가는 잘했는데 지필고사는 망쳤다.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잘하지만 저 지필고사 못해요가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균형 있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월 정도부터 이제 2월까지가 전체 학생부를 마감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학생부 마감을 2월 말에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마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재량껏 선생님들이 요청하시는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에서 입학사정관이 떨어뜨리는 학생부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5가지로 이제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룬 건 없는데, 결과물은 없는데 노력만 열심히 한 케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부 세특을 쓸 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어떤 성과를 냈다가 반드시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과라고 한다면 수상을 했다, 뭐 어디서 1등을 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산출물이 나왔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진로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했다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로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팡질팡은 할 수 있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대신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때는 저는 진로 바꾸는 거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는 사실 2학년 때 만약에 진로가 처음 바뀌었으면 1학기, 2학기 동안 수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쭉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후반부에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진로가 틀어져 버리면 그동안 했던 2년간의 4학기의 세특이 전부 다 엉뚱한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마지막 학기만 가지고 학생부를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종에서는 서류를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인위적인 활동 기록. 예를 들면 이걸 진짜 한 게 맞아? 너 진짜 했어? 혹은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일단 확신이 없으면 서류는 통과될 수 있어요. 대신에 면접을 가서 분명히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봐 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 수 있는 수준에서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진로 목적의식에 맞게 탐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편중된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즉, 난 무조건 진로만 이제 타겟팅을 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면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영학을 하면 애들이 떠오르는 분야가 마케팅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마케팅 외에 뭐 예를 들면 인적 자원 개발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아니면 상품 기획, MD 같은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탐구도 해보고 실질적인 어떤 활동성도 입증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데, 그거를 딱히 나는 그냥 경영학과 갈 거야, 가서 뭐 할지 생각할래 해서 마케팅만 해버리면 진짜 마케팅이 하고 싶어서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게 마케팅밖에 없어서라면 문제가 되겠죠. 또 5번째, 출결 부분인데, 출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들 되게 방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다 질병 처리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미인정, 무단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량평가에선 감점이 없지만 정성평가에서는 그 숫자가 다 드러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이 있는 형태이거나 혹은 서류 100이긴 하지만 출결상 이슈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지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질병이 뭐 다 해서 막 한 10개, 20개가 막 돼요. 그러면 일단 서류상 감점 요인은 아니니까 서류를 통과시켜버리고, 면접에서 너 혹시 건강상의 진짜 이유가 있니?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다 매년 이렇게 질병 관련된 처리를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2가지 요인이에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는 늦잠을 자서 서류상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가지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게 우선순위의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할당된 면접 시간이 10분인데 그 10분 동안 다른 질문을 다 했어요.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결은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되고, 가장 치명적인 건 미인정입니다. 그래서 샘플인데 질병 지각, 사회는 정량평가의 감점은 없지만 질병 미인정, 그리고 지각 미인정, 그리고 조퇴 미인정, 이렇게 미인정 처리가 된 것들은 정량평가에서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대학들이 지금 이제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대학에서 학폭 처리가 되면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학교 생활에서 특별히 마찰이나 충돌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등급제로 도입되고 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달라진 점이 결국은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 과거에는 9등급으로만 이제 제공이 됐는데 성취도 A부터 E가 제공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학생부에서도 성취도가 들어가긴 해요. 즉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성취도별 그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까지의 숫자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A야, 잘 받았어, 좋아. 근데 어떤 학교는 A를 받은 애들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학교는 A를 받은 애들이 300명인 거예요. 그러면 A를 똑같이 받았지만 다 A를 받은 거네. 혹은 얘는 진짜 힘들었겠다. A 받는 거 정말 공들여서 쓴 관리한 결과물이네. 요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본 것처럼 지필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수행평가의 항목명도 학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학생부 수행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생겼는지까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신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됐는지는 적어놨는데 이거를 실제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리를 하는 학생의 실제 사례들인데 9등급제 학생부인 친구예요. 얘는 1학년 때 똑같이 성적으로 제가 이제 뭐 굳이 수학을 한 건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2등급이 국어랑 한국사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수학 하나만 이제 샘플로 볼게요. 원점수가 97점이에요. 그리고 과목 평균이 70.8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 16.4. 즉 평균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가 드러나고 성취도는 90점이 넘었으니까 A등급이다 라고 써 있고 수강자 수가 292명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등급은 상위 4%를 뜻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이 평가할 때는 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에서 내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는 파악할 수 있겠고 또 절대적인 나의 학업 성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또 재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교과목별의 성취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했었던 구조예요. 근데 5등급제인 케이스로 갔을 때 똑같이 비슷하게 원점수가 98점이거든요. 근데 과목 평균이 82.9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9등급제였던 친구는 평균이 70.8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평균이 82.9점이고 성취도는 A등급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대신에 A를 받은 친구들이 전체 재학생의 35.2%라는 사실까지 드러남으로써 내가 받은 90점이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졌고 수강자 수가 250명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292명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학교의 재학생들 수준 대비 내가 가진 위치를 확인하는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 석차 등급이 똑같이 1등급은 나왔지만 아까는 상위 4%였다면 지금은 상위 10%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구분해서 대학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회고사, 즉 중간고사에서 이 친구가 100점을 받았고 기말고사에서 90.7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산해보면 반영이 총 40%였는데 40점 만점 중에 38.14점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수행평가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취 중에서 지필고사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던 건데 그걸 합산했더니 98.14점이 나오더라 라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필고사를 통해서 학업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저런 탐구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소홀해진 것은 없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해지는 구조죠. 그래서 나의 절대적인 학업 성취 수준과 나와 비슷한 성취를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비중을 파악하는 것까지가 옵션으로 붙었고 원점수와 석차 등급을 성취한 요인이 수행이냐 지필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까지 반영할 수 있으니까 아까 학생부 종합에서는 어떤 학교는 학업 역량의 반영 비중이 높고 어떤 학교는 탐구나 진로에 대한 역량의 비중이 높다라는 게 달라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고 학생일 때랑 외고 학생일 때 성적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똑같이 성적표 나온 애들 거를 캡처를 해온 건데 수학만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고 학생이었어요. 얘는 1등급을 받았고 98점을 받았어요. 근데 외고 학생은 91점을 받았는데 3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강자 수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고 과목 평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즉 일반
일반고 학생들의 수학은 83점 정도였다면 외고의 이 학교의 평균은 90점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거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성취도 비율을 보자면 일반고 아이에서 A 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35.2%였지만 외고에서는 68.3%가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학업 역량 수준 자체가 90점 이상의 성취로 학교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는 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비록 원점수 성취가 조금 미흡하기는 하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큼의 학업 역량은 아니다. 학교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3등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일반고와 외고의 학생의 학생부를 동등한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이루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이제 탐구하는 내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 독서 보고서, 문제 해결 과정 평가 3가지 항목을 넣고, 외고 같은 경우는 다응식, 방정식과 부등식의 논리적 사고, 자기주도적 단원 학습,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행평가의 탐구 보고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 외에 문제풀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수행평가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기존에 어떤 수행을 진행을 했었는지가 사실 공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 1학기 동안 아이들 그 실제 고등학교마다 수행평가가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수행평가 중에 이런 거 조금 취약하다 하시면 그런 수행평가가 많이 몰리는 학교는 조금 배제를 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학급 석차를 기준으로 하는 대입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9등급제다, 5등급제다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은 보통 전교 1등에서 3등 정도, 스카이를 가는 친구들은 반에서 1등 정도, 그리고 인서울을 하는 친구들은 반에서 5등 정도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들에는 이제 대부분 적용되는 케이스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꼭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워낙 경쟁 수준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 등수는 이제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전교에서 2명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추천을 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전교 1등 너 할래? 전교 2등 너 할래? 오케이 해가지고 저는 내신 평균도 1.3 안에 들어갔었고 9등급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쓸래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대를 지금 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서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3등한테 4등한테 너 할래 내려오는데, 우연히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 추천을 받은 애들은 모든 전국의 대학의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도 1.2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나는 1.4인데 우연히 지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지원을 해봤자 성적상 커트로 잘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는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구조인데, 대신에 문제는 서울대 일반 전형 수시 같은 경우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면접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컨설팅의 유형 중에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이제 제일 막연해 하시는 게 이제 예비고1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또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특목 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고교 배치는 언제든 사실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시는 걸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막 성급하게 무조건 일찍 해가지고 막 시작을 했어요. 자소서 다 써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3학년 때 삐끗해서 성적에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후반부가 되면 아이들이 외고 생각, 자사고 생각을 안 하던 애들도 나 해볼까? 하는 애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나 여기 갈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이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 학교가 나은 것 같아. 뒤바꾸는 친구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이 학교 진학이 확정이 된 시점부터 밀어붙이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학생부 관리 같은 경우는 예비 고1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안전한 건 입학 전에 하시는 건 일단 확실히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동아리 선택이라든지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고,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미 입학한 상태다 그러면 1학년 학생부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나이스에는 조회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1학기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2학기 마무리에 주력할 부분들을 찾는 형태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피드백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요새는 다행히 이제 챗GPT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주제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많이 도움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챗GPT가 아시겠지만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나 이쪽 진로를 갈 거야, 어떤 책,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추천 도서 목록 뽑아줘 하잖아요. 없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맹목적으로 나는 읽은 것처럼 하고 싶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얘기했던 그 책을 가지고 나 독후감 써줘 하면 써줘요. 근데 써가지고 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인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끔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학생부를 마무리하는 건 세특 첨삭이나 이제 탐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세특을 첨삭 받을 때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마다 수용을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평가서라는 걸 주셔요. 그래서 거기다가 너희들이 탐구 보고서 주요한 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세특을 써줄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그냥 니네들이 써가지고 오면 그거 참고해서 반영해줄게. 그래서 그걸 거의 100% 옮겨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걸 각색해서 필요한 대로 편집할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선생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일회성 진단은 주로 1학년, 2학년 학생부를 수령한 이후에 이제 진단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학생부 최종본이 2월 말에 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끝내고 학생부를 가지고 와서 지금 1학년 학생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학생부가 경쟁력이 어때요? 확인을 해야 2학년 학생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학년 때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런 활동들이 빈약하고 이런 걸 더 해야 돼 라는 것을 가이드 받아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구조, 또 2학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관련된 건 사실상 고3 중심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좀 궁금하셨던 것들 질의응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마지막에 저희 그 자료 나간 거에 설명에 관련된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설명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요청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설명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선택 전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고, 뭐 예를 들면 진짜 막 직접적으로 어떤 고등학교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크게는 뭐 외고를 갈까, 국제고를 갈까, 자사고를 갈까, 뭐 일반고를 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한번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학교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배치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셨던 거를 말씀해 주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문과인데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네. 문과는 과보다 일단은 학교를 먼저 보고 목표를 잡으라고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문과, 이과의 구분을 떠나서 사실은 학생부 관리는 어느 정도 사실 진로, 전공 분야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은 해요. 근데 그게 학교를 보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과는 전공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진로가 어느 정도 뚜렷해요. 자격증도 있고. 근데 문과는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창업하는 거 아니고 뭐 어문 계열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역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본 사회상 학교 타이틀이 중요하지 학과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과는 그래서 조금 학교 급을 높일 수 있으려면 학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학과를 낮춰서 네임밸류를 높여라 이 전략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만만한 과가 그래서 대부분이 철학과, 사학과, 어문계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문계열은 일반고 아이들이 뚫을 수가 거의 없어요. 어문계열은 외고 아이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만약에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근데 경희대에서 어문계열 입결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어문계열로 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경영을 꿈꾸던 애가 갑자기 어문 계열로 진로를 틀어서 학생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경영도 못 가고 어문도 못 가는 구조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급을 높이는 게 먹고 살기 편하다 이런 느낌인 거고 실제로 학생부를 관리하는 전략 면에서는 그걸 애초에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전공이 아니면 실제로 수시 서류 경쟁력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건 없을까요? 학생부 교과에서요. 네네. 지금 이제 학교별로 네. 그 전과목인지 국영수사관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그 연도가 지나면서 좀 네, 바뀌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 게 매년 대입을 발표하는 그 시점이 그 현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 고3 때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4년 예고제라는 것은 있지만 그 장기적인 로드맵 안에서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나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라는 걸 발표하는 건 그 당해 연도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관리를 해놓고 나서 사실은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전형이 바뀌었다. 그게 너무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냥 뭐뭐만 관리할래 했다가 그게 바뀌어버리면 아무 데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하려면 전교과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네. 네. 학점 그러니까 선택 교과를 이렇게 선택을 네네네네. 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렇게 과학 쪽으로 네네네. 하거나 네. 아이가 이제 두 개를 하고 네. 이 사탐 쪽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과 쪽으로 가지 않고 문과 쪽으로 가겠다 하면 네. 과학을 아예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사회 쪽으로 세 개를 선택해서 가도 돼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능에서도 통합과학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초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이 영향을 크게 미칠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과학 공부를 완전히 손 놓으면 3학년 때 다시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때문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공 적합성을 맞추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건 맞기는 하지만 무조건 사회 과목만 했다고 유리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냐면 서강대가 그 아트 테크놀로지 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문으로 분류는 돼 있거든요. 근데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들도 융합형 전공들을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과학 탐구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느 정도 고려는 하시는 것도 좋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진로 로드맵이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네, 그럼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어머님들만 좀 남아서 조금 상담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